평온해 보이던 수면 아래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분석을 통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2026년 4월에 터진 아주 거대한 가계대출 급증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1조 9천억 원이라는 그 막대한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간 걸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1조 9천억 원. 정확히는 1조 9,104억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놀랍게도 이 숫자가요, 단 한 달 만에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에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규모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의 은행 빚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건데 도대체 4월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금이 대출로 빠져나간 걸까요? 첫 번째 파트, 가계대출의 4월 급증 현상에 대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현상이 언제,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보면 상황이 꽤 흥미롭습니다. 이번 4월의 급증은요, 무려 3조 7천억 원이 폭증했던 작년 8월 이후로 8개월 만에 나타난 가장 큰 증가폭이에요. 총 잔액이 무려 6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짓누를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빚 청구서가 우리 앞에 다시, 그것도 아주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대출 좀 늘었네 하고 가볍게 넘길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1월하고 3월에는 대출 잔액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빚이 좀 진정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4월에 갑자기 1조 9천억 원 이상이 수직 상승해버린 겁니다. 이건 아주 갑작스럽고 예리한 반전이에요. 시장의 흐름을 단번에 확 뒤집어버릴 만큼 아주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가계대출 전체를 한번 볼까요? 주택담보대출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덩치 자체가 무려 767조 원을 돌파하면서 정말 유례없이 커져버렸어요. 4월 한 달 동안에만 1조 5,670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2025년 10월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뛴 수치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계의 빚덩어리 전체가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파트, 대체 왜 이렇게 대출이 급증한 건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현실은 어떻게 다를까요? 은행 대출이 이렇게 치솟는 걸 보면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이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드디어 기나긴 침체기를 끝내고 바닥 짚고 다시 살아나는 건가? 보통 대출이 늘어난다는 건 집을 그만큼 많이 산다는 뜻이니까요. 자, 과연 진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금융권 관계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명쾌한 답이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이 호황인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래량은 여전히 바닥입니다. 하지만 서울 외곽 아파트라는 아주 특정된 지역과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조건이 만나면서 만들어낸 거대한 착시 효과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시중은행 대출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보증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상품들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대출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시장이 스스로 살아나서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은 특정 시효가 지표를 강제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딱 3단계의 연쇄작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전반적인 전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둘째, 그런데 서울 외곽의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아파트들 쪽으로는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조용하게 하지만 꾸준히 몰리고 있다는 거죠. 셋째, 이분들이 집을 살 때 일반 대출 대신에 금리와 조건이 훨씬 유리한 정부의 정책 자금을 영끌하듯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조용한 움직임이 대출 지표 전체를 인위적으로 확 밀어 올려버린 거죠. 이어서 세 번째 파트, 엇갈린 금융소비 트렌드입니다. 부동산에 들어간 돈 말고 다른 돈들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지표들을 보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잔금 같은 데 주로 쓰이는 개인 집단 대출은 오랜만에 상승세로 싹 돌아섰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당장 생활비로 쓰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쓰는 개인 신용대출은 4월 들어서 무려 3천억 원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꼭 필요한 집값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땡겨 쓰면서도 일상적으로 쓰는 소비성 부채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불안하고 팍팍한 심리가 데이터에 그대로 묻어나는 대목이죠. 반면에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수치도 있습니다. 빚을 어떻게든 줄여보려는 일반 개인들과는 다르게 자영업자분들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4월 한 달에만 3,600억 원 넘게 늘어나면서 3개월 연속으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팍팍해진 가게 운용 자금을 버티고 버티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은행 문을 두드려야만 하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의 씁쓸한 현실이 이 숫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 돈을 오랫동안 묶어두는 정기예금에서는 2,700억 원이 훌쩍 넘게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조금씩 모으는 정기적금은 오히려 4천억 원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경제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큰 돈을 어딘가에 장기 투자하거나 묶어두는 대신에 아주 방어적으로 소액이라도 안전하게 저축부터 하려는 심리가 아주 강해진 거죠. 오늘 이 분석에서 여러분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진짜 거대한 움직임은 바로 이겁니다. 요급을 예금, 그러니까 마땅히 투자할 곳을 못 찾아서 입출금 통장에 가만히 잠들어 있던 이 대기성 자금이 무려 3조 3천억 원 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요. 통장에 가만히 숨죽이고 있던 이 엄청난 돈이 드디어 빚을 갚거나 앞서 말씀드린 정책 자금으로 집을 사는 데 쓰이면서 시장 어딘가로 요동치며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의 핵심을 3가지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1조 9천억 원 대출 급증이라는 화려한 헤드라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부동산 시장 전체가 부활한 게 절대 아니고요. 철저하게 서울 외곽에서 정책 자금에 기대어 움직이는 국지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서는 소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방어적이고 기민하게 자신들의 돈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3.3조 원의 대기성 자금이 훅 빠져나간 게 바로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꼭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지표나 서울 외곽의 거래량을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가장 거대한 기둥은 바로 정부의 정책자금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거나 예산이 부족해져서 이 특정한 자금줄마저 서서히 말라붙기 시작한다면 오직 정부 지원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버티고 있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중대하고 흥미로운 변화의 파도를 우리 모두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마치 얼음과 불처럼 완전히 극과 극의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 현장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두 곳이 있거든요. 과연 어떤 요소들이 이 둘의 운명을 이렇게 확 갈라놓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죠.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두 은행이 처한 현실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쪽에는 적기시정조치라는 아주 무거운 꼬리표를 마침내 떼어내고 무사히 졸업에 성공한 라온저축은행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요. 아직도 앞이 안 보이는 짙은 안개 속에서 끝없는 기다림에 갇혀있는 상상인저축은행이 있죠. 완전히 다른 평행우주 같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 두 은행이 사실은 아주 강력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두 곳 모두 KB그룹이라는 완벽하게 똑같은 모기업 아래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똑같은 우산 아래에 있는데 왜 한쪽만 비를 맞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파트, 라온저축은행의 성공적인 정상화 스토리부터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딱 16개월, 불과 1년 4개월 걸렸습니다. 라온저축은행이 지난 2024년 12월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공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완전 초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KBI그룹 쪽에 인수되고 나서 지난 4월 30일에 아주 깔끔하게 이 조치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죠. 이 숫자들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의미를 좀 풀어볼게요. 무려 19%를 넘기며 숨통을 조이던 연체율이 작년 말에는 1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악성 빚을 털어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현금 동원력을 보여주는 유동성 비율은 109%에서 150%로 확 뛰었고요. 한마디로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부실은 줄이고 현금은 잔뜩 쌓아둔 턴어라운드의 아주 훌륭한 교과서 같은 케이스인 거죠. 자,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두 번째 파트,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갇혀있는 상상인저축은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인수전 원래대로라면 3월 말에 딱 깔끔하게 도장이 찍혔어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4월 말로 한번 미뤄지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8월 31일로 또 훌쩍 연장돼 버렸습니다. 현재 이 거래가 얼마나 답답하고 지지부진하게 굴러가고 있는지 느낌이 확 오시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당연한 의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아니, 똑같은 KBI 그룹이 나섰고 심지어 라온은 저렇게 단기간에 뚝딱 살려냈으면서 대체 상상인저축은행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걸까? 이제 단순한 현상을 넘어서 그 뒤에 숨겨진 진짜 팩트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 번째 파트, 부실은행 인수가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딜레마에 숨어 있습니다. 1107억 원. 와, 진짜 엄청난 금액이죠? 이게 KBI 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주식을 사기로 합의한 표면적인 가격입니다. 네, 물건값 자체는 합의가 끝난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이 숫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저 무시무시한 경기장 안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 가격에 불과하니까요. 아까 보신 그 1100억 원이라는 돈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비용과 리스크는 수면 아래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건전성이라는 형태로 웅크리고 있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은행을 샀으면 굴러가게 고쳐야 하는데 그 수리비가 차값보다 훨씬 비싼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22.53%. 이 압도적인 수치가 뭘 의미하느냐? 바로 돌려받기 힘든 악성 부실 대출의 비율입니다. 놀랍게도 저축은행 업계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KBI 그룹이 이 은행을 정상화시키려면 반드시 두 발로 기어 올라가서 넘어야 하는 거대한 산의 크기가 바로 이 정도라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체율마저 16.9%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찍고 있습니다. 자산이 1조 원이 넘는 덩치 큰 저축은행에서 이 정도 연체율은 정말 말 그대로 치명적이거든요. 앞서 라온저축은행이 가장 최악이었을 때 기록했던 19%에 육박하는 엄청난 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니까 인수가 8월까지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주식 사는 1단계는 1도 아니에요. 2단계로 저 거대한 부실 자산들을 다 털어내야 하고 3단계로 숨통을 틔워줄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부어야 하거든요. 놀랍게도 KBI 그룹은 아직 금융당국의 공식 심사조차 시작 못했습니다.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얼마나 부어야 할지 당국이랑 땀 뻘뻘 흘리며 사전조율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걸 두고 금융권 관계자들이 아주 뼈 때리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미 라온이라는 훌륭한 성공 포트폴리오를 챙겼는데 굳이 폭탄을 끌어안고 무리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맞습니다. 이미 한 번 이겨본 KBI 입장에서는 훨씬 더 판돈이 크고 위험한 게임 앞에서는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실 정리와 자본 확충이라는 압박 속에서 상상인저축은행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8월 31일이라는 연장전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가운데 KBI 그룹이 과연 이 거대한 리스크를 짊어질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표냉적인 가격표 뒤에 숨겨진 이 무거운 진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양극화된 상황을 어떻게 방어하고 동시에 어떻게 공격적으로 기회를 포착해 나갈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건전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AI, 블록체인, 글로벌 시장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어떻게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인지, 나아가 자본 재편을 위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K-퍼넨스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익성 및 건전성 방어 전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권은 세 가지 주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건전성 위협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추정 손실이
역대 최대치인 2조 9,900억 원에 달하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조달 경색입니다. 3년 만기 여전체 금리가 4%대를 돌파했고 자동차 할부 금리도 10%를 넘어서는 등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홍콩 ELS 사태로 1조 4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롯데카드에는 4.5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가 예고되는 등 당국의 제재 수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 자산 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자본 투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 메가 프로젝트에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가 AI,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7조 원 규모의 미국 VC인 판테라 캐피탈을 포함한 글로벌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1조 1천억 원 규모의 미국 오하이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금융 주선을 통해 K-인프라 수출을 확대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건전성 위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발 건전성 위협 진단입니다. 4대 금융그룹의 1분기 추정 손실, 다시 말해 회수 포기 채권은 총 2조 9,963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며 전분기 대비로는 무려 16.8%나 급증했습니다. 개별 금융지주를 보면 하나금융은 5,030억 원으로 30.3% 증가, KB금융은 8,072억 원으로 27.2% 증가, 우리금융은 8,260억 원으로 12.4%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만이 8,601억 원으로 20.1%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중소기업의 5월 업황 전망 지수인 SBHI는 77.6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이라는 것은 시장의 비관론이 팽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권 전체의 고정이하여신, 즉 NPL은 5조 7,733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12% 증가했으며 기업 연체율은 0.46%인데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은 0.57%로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 부실 위험이 점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전사 자금 조달 경색과 금리 파급 메커니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거시적 트리거에서 시작됩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조달 비용 급등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수신 기능이 없는 여전사의 구조적 취약점을 노출시키면서 3년 만기 AA 등급 카드채 금리가 4.167%에 도달하며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소비자 금리 전가로 이어집니다. 신차 할부 평균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카드사는 상단 6.63%까지, 이는 4개월 만에 2%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주요 캐피털사도 5.12%에서 8.80%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메리츠 캐피탈은 최고 10.8%를 돌파하는 등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인사이트는 이처럼 조달 금리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계의 전략 차종이나 중국산 저가 전기차는 파격적인 0%대 초저금리 할부 프로모션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 차종과 전략 차종 간의 극단적인 할부금리 양극화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시장 금리와 디커플링된 이중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금융당국의 규제 불확실성 레이더 및 파급력 매트릭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태는 산업 파급력이 최상입니다. 초기 4조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감경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추가 감경 시 미온적 제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반대로 고강도 제재 시 은행권의 법적 대응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임직원 징계 수위 결정 또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다음으로 은행 지배구조 개선안 확정은 시스템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사회이사 책임 강화, CEO 선임 절차 투명화, 장기 연임 제한 등 이사회 권한에 대한 전반적인 수술이 예상됩니다.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제재는 중상급의 파급력을 가집니다. 보안 패치 미흡을 근거로 한 4.5개월 영업정지 중징계안이 확정될지 여부가 주목되며
이는 카드업계 전반의 정보보안 스탠다드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임원 여러분께 드리는 경고는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파장이 큰 발표가 선거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내부 통제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자본 이동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통적인 이자, 수익 모델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체율 증가는 물론 추정 손실이 3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K-퍼넨스는 리스크 관리 모드에 돌입함과 동시에 생존과 도약을 위해 막대한 잉여 자본을 국가 혁신 인프라와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라는 두 가지 새로운 영역으로 전격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국가 혁신 인프라 영역에서는 150조 원 규모의 국가주도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여 AI,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의 대규모 직접 투자를 마중물로 삼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 영역에서는 블록체인 및 토큰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거물급 벤처 캐피탈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북미 실물 인프라 딜 소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즉, K-퍼넨스는 이제 방어 디펜스를 넘어 공격 어펜스로 전환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 메가 프로젝트 자본 투입의 일환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승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현재 누적 승인액이 총 11건, 8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차세대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토종 AI 벤처인 업스테이지에 1천억 원을 직접 투자하여 기업 및 정부용 거대 언어 모델 LLM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해 4천억 원의 자본 조달을 확정했으며 향후 2조 원 이상의 추가 대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첨단벨트에서는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퓨처그라프 첨단 전략 산업기금 2천억 원을 포함해 총 2,500억 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여 구형 의견 3.7만 톤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인프라 확충을 위해 ST젠 바이오의 바이오 의약품 CMO 공장 증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는 중견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에 저리 대출을 제공하여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단순한 중소기업 대출을 넘어 국가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메가 프로젝트 단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선점을 위한 KB금융의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입니다. KB금융은 디지털 자산 허브를 목표로 판테라, 캐피탈, 테더 및 서클, 한국은행이라는 세 축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VC인 판테라, 캐피탈은 미국 최초의 블록체인 벤처 캐피탈로 7조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이곳의 글로벌 투자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신사업 협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테이블코인 분야의 선두주자인 테더와 서클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로 KB금융은 이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주도권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CBDC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수행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공공인프라 아키텍처에 참여하며 CBDC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KB금융의 투트랙 전략은 공공 CBDC 인프라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함과 동시에 글로벌 민간 자본인 거물급 벤처 캐피탈과 스테이블코인 패권 기업의 생태계를 내재화하여 미래 금융 플랫폼의 표준을 선점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K-금융의 글로벌 인프라 개척 사례로 1조 1천억 원 규모의 북미 딜 구조를 소개합니다. 우리은행은 미국 오하이오 트럼블 카운티에 위치한 950메가와트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서 총 8억 2,500만 달러,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자금 재조달 금융주선에 성공하며 글로벌 IB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상업운전을 개시했으며 건설 자금이 장기 운영 시설 자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남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그리고 지멘스에너지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공동 출자 사업자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장기시설 및 운영자금 2억 3천만 달러를 총액 인수하며 이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우량 자산 발굴을 넘어 국내 에너지 및 인프라 기업의 북미 진출을 견인하는 글로벌 금융 앵커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구조화한 핵심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K-퍼넨스 2026 이그제큐티브 액션 매트릭스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익성 방어 체제, 즉 디펜스와 성장 주도권 확보 체제, 즉 오펜스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운영해야 합니다. 먼저 방어 체제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부실 가속화와 역대 최대의 회수 포기 여신,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조달 비용 상승의 일상화를 현실로 직시해야 합니다. 규제 환경 측면에서는 홍콩 ELS 사태와 같은 징벌적 내부 통제 심판, 그리고 은행권 이사회 및 지배구조 권한의 대폭 축소가 당국의 기조입니다. 이에 대한 경영진의 액션 플랜은 취약 차주 조기 평가 모델 재편, 부실 자산의 조기 매각 및 상각을 통한 자본 버퍼 선제 확보, 그리고 무관용 원칙의 정보 보안 체계 이식입니다. 다음으로 성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격 체제에서는 150조 원 규모의 국가 성장 자본이 첨단 기술로 유입되고 디지털 자산과 실물 인프라 영역의 글로벌 국경이 붕괴되는 현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경영진의 액션 플랜은 메가 프로젝트 위주의 핀셋 금융 지원, 국가 핵심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 및 인프라 대출의 전폭적 승인, 단순 여신 이자 마진 의존 탈피, 그리고 글로벌 벤처 캐피탈 및 테크 기업과의 에쿼티 제휴 발굴 및 대규모 신사업 신디케이션 역량 내재화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K금융의 승패는 견고한 방패, 즉 리스크 관리 위에서 얼마나 날카로운 창, 즉 글로벌 및 첨단 기술 자산을 벼려내는가에 달린 이중 구조 게임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KFINANC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브리핑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는요, 아파트를 지어주면서 혹시 모를 미분양 리스크까지 자기가 다 떠안겠다는 대형 건설사가 등장했습니다. 네,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동시에 수십억 자산을 가진 분들은 자기 집을 어떻게든 헐값에 가족들에게 넘기느라 아주 서려뭉치를 들고 뛰고 있거든요. 맞아요. 양극단의 모습이 막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평에서는 요양원이 아니라 호텔식 룸서비스를 받는 시니어 주택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노다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완전히 이중인격처럼 아니 뭐 다중인격처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은 이 혼란스러운 현상들 속에서 어떤 규칙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겉보기엔 정말 제각각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뉴스들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당신과 함께할 이 탐구 시간에서는요, 이 서울 부동산 뉴스의 파편들을 싹 모아서 그 기저에 흐르는 거대한 자본과 욕망의 룰을 완벽하게 해체해 볼 겁니다. 자, 이 복잡한 퍼즐들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탐구 시간이 될 것 같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단순하게 어디 집값이 올랐다 혹은 내렸다 이런 단편적인 뉴스가 아닙니다. 네,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맞습니다. 당신도 방금 느끼셨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주거 공간과 자산 시장은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겪고 있거든요. 과거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생생한 현장들을 하나씩 연결해보죠. 좋습니다. 그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가 아주 강렬합니다. 바로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쩐의 전쟁인데요. 아, 뜨거운 주제죠. 네, 특히 압구정 5구역.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5월 30일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무려 1조 5천억 원 규모의 시공간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건설사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맞붙었거든요. 네, 현대건설과 DLENC의 대결이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맞붙은 두 곳의 전력이 약간 극단적으로 달라서 제가 좀 놀랐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라는 그 엄청난 상징성을 어떻게든 사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현대의 텃밭이니까요. 그래서 그야말로 하이엔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단순히 고급 자재를 쓴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떤 수준인가요? 전세대 100% 함강 조망은 기본이고요. 거실 창을 완전히 꺾어서 최대 240도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한 제로월 설계를 내세웠습니다. 와, 240도요? 집안에서 한강이 파노라마로 다 보인다는 거네요. 네. 게다가 현대자동차 그룹과 협업해서 단지 내 무인 셔틀은 물론이고 배송이나 주차, 심지어 전기차 충전을 알아서 해주는 로보틱스 서비스까지 도입한다고 하죠. 세상에 로봇이요? 네, 거기에 최고급 명품관과 연계된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주거라는 공간이 제공할 수 있는 럭셔리의 한계를 아예 시험해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화려하네요. 강남 한복판에 페라리 풀옵션 모델을 딱 끌고 와서 자, 이게 바로 미래의 집이다. 이렇게 외치는 느낌입니다.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건 DLENC의 제안서입니다. 이분들은 아예 완전히 다른 곳을 찌르고 있거든요. 네, 철저하게 실용성과 금융 혜택에 집중했죠. 맞아요. 평당공사비를 조합이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100만 원이나 낮췄어요. 1139만 원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가격 경쟁력이구나 하겠는데 그 다음 조건들이 너무 파격적이에요.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놀라우셨나요? 가산금리 제로에다가 이주비 LTV를 150%나 지원한대요. 심지어 미분양이 발생하면 시공사가 직접 인수하겠다는 조항까지 넣었더라고요. 잠깐만요. 이주비 LTV 150%요? 네, 엄청난 수치죠.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아무리 영끌해서 받아도 한 40에서 50% 선이잖아요. 그런데 집값의 150%를 이주비로 주겠다니요. 게다가 미분양을 자기가 떠안는 건 솔직히 건설사 입장에서 자폭 스위치를 누르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현재 재건축 시장의 구조와 조합원들의 심리가 완전히 변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조합원들의 심리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최근 몇 년간 뉴스를 도배했던 단어들 기억하실 겁니다. 공사비 폭등, 금리 인상, 공사 중단, 이런 이슈들이 계속 터졌잖아요. 맞아요. 시공사가 공사비 안 올려주면 유치권 행사하겠다고 현장 막아버리고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그렇죠.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막 수억 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길거리에 나앉을판이 된 현장들이 수두룩했거든요. DLENC는 바로 그 샹들리에의 화려함 대신에 조합원들의 그 뼈저린 공포심, 즉 리스크를 아주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사금융 역할을 자초하고 나선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가산금리 제로라는 건 공사 기간 동안 외부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그 이자 폭탄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건설사가 다 흡수하겠다는 방패막이 선언이거든요. 와, 조합원 입장에선 마음이 편안해지겠네요. 미분양 인수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꺾여서 일반 분양이 안 되면 보통 조합원들이 그 손해를 빚으로 다 메워야 하잖아요. 그 끔찍한 리스크의 꼬리를 시공사가 끊어주겠다는 거죠. 결국 철저한 계산이 깔린 금융 설계군요. 네, 건축비를 시공사가 먼저 부담하는 조건도 다 같은 맥락의 금융공학입니다. 이걸 좀 비유하자면요. 한쪽은 최고급 명품권 같은 최첨단 스포츠카를 내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이 차 타다 사고 나면 우리가 10년간 보험금 다 내주고 잔존 가치까지 완벽히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아주 두꺼운 금융상품 보증서를 밀어넣고 있는 셈이네요. 하하, 맞습니다. 럭셔리 대 실용성의 정면 승부죠. 네,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어느 브랜드가 더 으리으리하게 지어주나 그 싸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불안정한 외부 경제 변수 속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방어해 줄 것인가? 이게 수조 원대 시공권의 핵심이 되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변화 같습니다. 맞아요. 비슷한 시기에 시공사를 선정한 6793억 원 규모의 서초 지능 아파트 재건축도 비슷한 맥락에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거긴 GS건설이 선정됐죠? 네, 58층 879가구 규모의 서초자이 컬리너스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건축사무소인 MVRDV, 그리고 디즈니월드 조경에 참여했던 에버랜드 등 세계적 기업들이 총출동합니다. 우와, 이름만 들어도 엄청나네요. 겉보기엔 화려한 디자인의 향연 같지만요. 결국은 압도적인 상품성을 만들어서 일반 분양의 성공 확률을 극도로 높이려는 겁니다. 일반 분양이 대박나야 조합원들의 재무적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이것도 방어 전략의 연장선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이 수조 원대 강남 재건축의 화려한 미래 청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참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메모드급 재건축 단지를 이끌어가는 주역들, 즉 이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 자산가들은 지금 축배를 들며 느긋하게 미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글쎄요. 현실은 좀 다릅니다. 놀랍게도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은 지금 당장 머리 위로 떨어지는 현실의 폭탄을 피하느라 말 그대로 진땀을 빼고 있거든요. 미래의 럭셔리를 상상할 틈도 없이 당장의 자산 방어가 다급해진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퍼즐 조각, 다주택자들의 숨가쁜 눈치 게임으로 넘어가 보죠. 네, 5월 9일이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에서 정말 기이한 현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타이머가 막 째깍거리고 있었던 거죠. 청취자 여러분, 한번 당신의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최고 82.5%라는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 타이머가 작동한 겁니다. 거의 징벌적 수준의 세율이죠. 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기본 세율의 30%포인트가 가산되고요.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내가 번 돈의 80% 이상을 고스란히 국가에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다주택자들이 다급하게 자산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었죠. 데이터가 그 극도의 다급함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4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가 1980건이었습니다. 와, 1980건이요. 그게 평소 대비 얼마나 많은 건가요? 전월 대비 47.2%가 급증한 수치고요. 무려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송파구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는 한 달 만에 95.3%나 폭증했어요. 거의 2배가 뛰었네요. 네, 강남권뿐만 아니라 양천, 노원, 서초 등 서울 전역에서 이른바 부담부 증여 형태로 가족에게 집을 토스하는 현상이 들불처럼 번진 겁니다. 잠깐만요. 부담부 증여요. 이것도 개념을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부모가 자녀한테 그냥 쿨하게 아파트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빚을 꽉 끼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이에요. 아, 빚까지 같이 넘기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넘겨주는 전체 자산 가치 중에서 자녀가 떠안게 되는 빚의 액수만큼은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판 것으로 봅니다. 아, 판 걸로 친다고요? 네, 그래서 그 빚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가 양도세를 내고요. 빚을 제외한 순수 자산 부분에 대해서만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양도세랑 증여세를 쪼개서 내는 거네요. 맞아요. 세금을 쪼개면 누진세율 구조상 전체 세금 파이가 확 줄어들거든요. 아주 고전적이고 확실한 절세 마법이죠. 이야, 대단하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 중과가 부활해서 82.5%를 때려버리면 이 마법이 오히려 엄청난 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인 5월 9일 전에 서둘러서 증여를 마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또 나옵니다. 증여만 급증한 게 아니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소를 안 거치고 자기들끼리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비중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네, 4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5.15%였는데요. 서초구는 무려 15.8%에 달했습니다. 서초구에서 10채 중 한두 채는 직거래였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10중 8구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끼리 하고 판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가족끼리 아파트를 시세보다 3억 원이나 싸게 파는 게 호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과세당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말이 되나요 이게? 현행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합법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거래라도 최근 3개월 실거래가보다 30% 낮은 금액 혹은 3억 원, 이 둘 중 더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거래를 하면요. 네, 범위 안에서 하면요. 이건 불법적인 부의 이전, 즉 편법 증여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습니다. 증여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죠. 세상에. 아주 쉽게 계산해 볼까요? 당신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그냥 주면 증여세가 억 단위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녀에게 파는 형식을 취하면서 최대 허용치인 3억 원을 팍 깎아서 7억 원에 넘긴다면 현행법상 세금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합법의 영역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이 3억 원 할인이라는 엑셀을 그 데드라인 직전까지 정말 끝까지 밟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국세청은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건가요? 국세청이 바보는 아니죠. 이 현상을 좀 더 큰 그림에서 연결해 보자면요. 세금 정책의 데드라인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 형태를 증여나 직거래 위주로 완전히 기형적으로 뒤틀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니까요. 당국도 그걸 아니까 이제 그 뒤틀린 거래들을 현미경으로 아주 샅샅이 들여다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털어보겠다는 거군요? 네, 3억 원 싸게 파는 건 합법이지만 자녀가 그 7억 원을 진짜 자기 돈으로 지불했는지, 부모의 대출을 승계받았다면 이자는 자기가 진짜 내고 있는지 철저하게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뒤에서 몰래 돈을 대줬다거나 서류상 가짜 계약인 게 들통나면요. 그럼 가산세까지 엄청나게 얹어서 그야말로 진짜 회복 불가능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죠. 다주택자들은 이 엄청난 세무조사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일단은 폭탄을 던지고 본 겁니다. 심지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딱 접수하면
잔금 기한에 상관없이 예외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잖아요. 네, 그 조항 때문에 아주 막판까지 치열했죠. 그러니까 아주 1분 1초까지 숨막히는 눈치 게임이 벌어졌다는 건데 자본주의의 최전선이 바로 여기구나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사고에 한 단계 더 깊숙이 밀고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다주택자인 부모라고 해봅시다. 방금 우리가 말한 그 온갖 세무조사 리스크를 다 뚫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서둘러 강남 아파트를 넘겨줬어요. 그렇다면 집을 물려주고 빈손이 된 혹은 집 크기를 줄여서 현금을 확보한 이 고령층 부모님들은 이제 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 정말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맞출 세 번째 퍼즐 조각이 등장하거든요. 시니어 주택 시장 이야기죠. 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아파트나 주택이라는 부동산 상품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아주 거대하고 필연적인 지각 변동이죠. 지금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가 약 193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 무려 77%가 지은 지 20년이 훌쩍 넘은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77%나요? 엄청나네요. 집은 점점 낡아가고 사람도 나이가 드는데 주거 환경은 과거 젊은 시절에 그냥 멈춰 있는 거죠. 불편할 수밖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의 시니어 주택 시장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양극화요? 그 광진구에 있는 더 클래식 500 같은 곳 말씀이시죠? 네, 아주 대표적이죠.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보증금이 막 10억 원에 매달 내야 하는 생활비가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최근에 마곡에 생기는 VL 루에스트, 거기도 보증금이 12억에서 23억 원 수준이고요.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내겠던데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위 1%를 위한 초고가 실버타운에 가거나 아니면 아예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거나 그 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중간이 아예 없었군요. 네, 정작 서울에만 49만 명에 달하는 평범한 중산층 고령자분들이 갈 곳이 없었던 거죠. 돈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엄청난 구매력을 흡수할 중간 시장의 상품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주거 공백 상태였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이 텅 빈 중간 시장을 타겟으로 한 새로운 공공형 시니어 주택 모델이 막 등장하고 있는 거군요. 네,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식사 제공되고 청소해주고 의료 서비스까지 다 연계되는데 월 200만 원 수준이라는 서울시 계획안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약간 좀 삐딱하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해보시죠. 은퇴해서 고정수입도 끊긴 노년층에게 아무리 중간 시장이라지만 매월 200만 원씩 주거비로 나간다는 건 여전히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대중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매월 2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떼어놓고 보면 당연히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자산의 이동이라는 더 큰 관점에서 봐야 해요. 자산의 이동이요? 네. 앞서 두 번째 퍼즐에서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집을 넘기거나 팔아서 자산을 정리했잖아요. 그렇게 확보한 수억 혹은 수십억 원의 현금이 있죠. 아니면 살던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있을 거고요. 아, 그 현금 흐름으로 충당한다. 네, 그렇죠. 이분들에게 월 200만 원은 단순히 아까운 비싼 월세가 아닙니다. 관절염 앓으면서 그 낡고 늙은 아파트 직접 청소하고 매일매일 끼니 뭐 먹을지 걱정해야 하는 그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는 비용인 거예요. 내 남은 삶의 질을 우아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는 케어 구독료의 개념인 거죠. 와, 케어 구독료.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주거의 개념이 소유에서 구독으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게 딱 이런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요양원처럼 막 아파서 격리계는 그런 우울한 병원이 아니라 아주 건강할 때 딱 들어가서 호텔식 룸서비스를 받으며 독립적으로 사는 내 집이잖아요. 솔직히 월 200만 원에 청소 식사 다 최고급으로 해결된다면 당장 저부터도 들어가고 싶은데요. 하하, 맞아요. 실제로 많은 3040 젊은 세대들도 그런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자격 요건만 안 까다로우면 당장 나이를 속여서라도 들어가고 싶다니까요. 그만큼 지금 트렌드에 맞는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증거죠. 서울시도 이 폭발적인 수요를 포착하고 2035년까지 이런 서울형 시니어 주택 1만 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도 아주 적극적이네요. 네, 보증금 대출도 무이자로 막 지원해주고요. 건설사들한테는 너희 이거 지으면 용적률 최대 10% 올려줄게 하면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노다지 시장 아닌가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노다지이기도 하지만 거의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옛날처럼 아파트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팔고 빠지던 건설사들이 이제는 서비스가 계속 결합되는 운영산업으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완전히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짓는 것에서 관리와 서비스로 넘어가는군요. 네, 지난 2월에는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도 통과가 됐거든요. 앞으로 이 시장은 골프 치고 여행 다니는 건강한 분들을 위한 액티브 시니어 타운, 일상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케어형, 그리고 대형 병원이랑 직접 붙어 있는 메디컬 레지던스까지 아주 촘촘하고 세분화된 생태계로 발전할 겁니다. 이야, 단순한 실버타운이 아니네요. 그럼요. 부동산 시장에서 시니어 주택은 이제 더 이상 변두리 복지 사업 같은 게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이 몰려드는 새로운 메인스트림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어요. 정말 통찰력이 넘치는 분석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자산이 쌓일수록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그냥 화려한 대리석 외관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세심하게 돌봐주는 케어, 그리고 심리적인 편안함이군요. 네, 주거의 본질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쯤에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런 심리적 평안, 자연 친화적인 공간, 케어 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비단 고령층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현대인 모두의 갈증이죠. 맞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최고의 하이엔드 주거의 본질이 바로 이 지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네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이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결국 도달하려고 하는 최종 종착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대우건설이 2026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에 조성했던 그 서밋 사일로 정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서울숲에 아주 독특하고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었죠.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가 서밋이잖아요. 그 서밋의 철학을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팝업 정원 같은 건데요. 이름부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서밋 사일로죠. 네, 고요함, 침묵을 뜻하는 사일런스하고 무언가를 보관하는 저장고를 뜻하는 실로를 합친 말이래요. 외부의 시끄러운 도시 소음을 싹 차단하고 그 원형 구조 안으로 걸어 들어갈수록 깊은 차분함을 느끼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조경 설계도 엄청난 곳이 맡았잖아요. 네, 싱가포르 가면 다들 보시는 그 가든 스파이더 베이, 거기를 설계한 세계적인 조경 설계사 그랜트 어소시에이츠가 참여했어요. 플로팅 데크도 만들고 조명과 음원까지 딱 연동해서 완벽한 휴식의 라운지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그냥 건설사가 조경을 좀 예쁘게 꾸몄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을 호가하는 하이엔드 아파트를 짓는 일군 대형 건설사가 자신들의 최고급 브랜드 철학을 뽐내기 위해 팝업 스토어를 딱 만들었는데 왜 금빛 샹들리에나 번쩍이는 대리석 라운지가 아니라 고요한 침묵의 숲을 만들었을까요? 와, 그게 바로 제가 기사 보면서 소름 돋았던 포인트입니다. 우리 오늘 이 탐구 시간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당신 기억나시죠? 수조 원이 오가고 막 첨단 로보틱스가 난무하는 강남 재건축이 아주 화려한 소식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로봇이 집 날라주고 막 240도 파노라마 뷰가 펼쳐지고 했죠. 네. 그런데 정작 시장에서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주거 브랜드가 대중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꺼내든 그 궁극의 무기는 최첨단 기계나 과시적인 대리석 럭셔리가 아니라 결국 자연과 고요함이었다는 거예요. 도심 한복판에 삭막한 콘크리트 빌딩 숲을 짓는 건설사가 진짜 숲속에 침묵의 저장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이 거대한 아이러니,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주 훌륭한 접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럭셔리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진화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의 럭셔리, 과거의 프리미엄 부동산은 역세권, 큰 평수, 으리리리한 건물 외관 같은 아주 물리적인 스펙에 집중되어 있었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였죠. 맞아요. 하지만 미래의 럭셔리는 다릅니다. 타인의 시선, 도시의 엄청난 소음,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과잉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프라이버시와 고요함,
즉 단절을 구매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단절을 구매한다. 아주 멋진 표현이네요.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완벽히 차단된 나만의 성체, 심리적인 휴식을 주고 생태적인 자연을 매일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바로 거대한 자본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하이엔드의 본질인 셈이죠. 서밋사일로는 바로 그 대중의 은밀하고도 강력한 욕망 변화를 아주 훌륭하게 공간으로 시각화해낸 사례입니다. 자, 당신과 함께 흩어져 있던 서울 부동산의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보고 나니까 이제야 이 거대한 그림 하나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네요. 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었죠. 최고의 한강비와 로봇 서비스를 원하면서도 내 자산의 경제적 리스크는 단 1도 지기 싫어하는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의 아주 복잡한 욕망. 그리고 그 화려한 미래 뒤편에서 당장의 82.5%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급하게 3억 원을 깎아서 자녀에게 아파트를 토스하는 다주택자들의 긴박한 현실 방어전. 그리고 그렇게 집을 불려주고 현금을 두둑이 쥔 세대들이 이제는 낡은 집을 훌훌 떠나서 독립적이고 우아하게 케어 서비스를 구독하는 새로운 틈새 시장, 시니어 주택으로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자본의 끝에서 가장 비싼 하이엔드 아파트가 우리에게 건네는 최종적인 럭셔리의 메시지는 과시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완벽한 단절과 고요한 자연 속에서의 휴식이었습니다. 정말 역동적이면서도 묘하게 모순적이죠. 그래서 더 눈을 뗄 수 없는 시장의 진화입니다. 맞아요. 자, 오늘 이 치열한 탐구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따라오신 당신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주거의 의미가 점차 단순히 소유하는 콘크리트 자산에서 케어와 휴식을 구독하는 경험적 서비스로 변해간다면 말이죠. 과연 20년 뒤에도 다주택자인 부모들이 지금처럼 세금 피하려고 자녀에게 서둘러 똑같이 생긴 네모난 아파트를 물려주며 막 눈치 게임을 하는 풍경이 여전히 존재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아니면 그때 우리는 자녀에게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공간 구독권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의 경험을 물려주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느냐에 따라 미래의 도시는 그 형태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목격한 이 자본과 욕망의 거대한 흐름이 당신이 평소에 무심코 바라보던 공간에 대한 생각에 작지만 아주 날카로운 균열을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네, 겉보기엔 제각각 미쳐 돌아가는 것 같던 뉴스의 파편들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명쾌한 통찰로 연결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던진 이 흥미로운 질문을 며칠 동안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라며 우리는 더 깊고 놀라운 지식의 세계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